자, 조심스럽게 시작된 반등 구간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투자 뉴스 찾아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화면을 통해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가 어제 945초 동안 완벽하게 날아오르며 민간 우주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3, 4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대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제품 수요가 감소하며 재고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그룹 최정호 회장이 호주를 방문해 리튬과 니켈 등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의 전략적 투자 자산을 점검하고 원료 파트너사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환자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이 최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최대 해외 사업인 중국 산시성 석탄 화력 발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츠증권이 자사주 1,000억 원어치를 소각합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메리츠증권은 앞서 지난 3월에도 1,300억 원어치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습니다. 자, 시장 좀 꿀꿀한데 감격스러운 뉴스로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을 입증을 했는데요. 어제 누리호 2차 발사 생중계 장면 대표님은 보셨나요? 네, 어제 라이브로 봤습니다. 두 번째만 성공을 했죠. 이제 저도 어제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도에 제1차 우주개발 진행 기본 계획에서 이제 발사체 기술 자립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해 3월부터 현재까지 1조 9,572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2년간 2조입니다. 일단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사실 우주 사업에 투자하는 돈치고는 저는 이제 겨우라고 이 표현을 쓰고 싶은데 겨우 10년간 2조를 투입을 해서 정말 향후연 연구원분들 모든 멤버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물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번 누리호는 연세대 카이스트, 서울대, 조선대 학생들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기도 이제 실렸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발사인 것 같고요. 이번 2차 발사에 이어서 2027년까지 총 5차례를 추가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공위성 100기를 누리호에 실어서 이제 우주로 쏘아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2030년도 우주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 착륙을 이룬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사의 유명한 그 프로젝트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사와 공동 제작한 태양 관측 망원경 우주 정거장에 설치하고 2029년까지 지구에 접근한 소행성까지 탐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일 이른바 누리호 관련주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6%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누리호 총 조립을 담당한 카이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관련 종목들은 아예 단기적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아예 길게 보시든지 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 강대국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된 한국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300여 개 기업들의 뒷받침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주가 측면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이 밸류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이 건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대표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기 혹은 아주 조금은 긴 호흡 이렇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관련 종목들을 보면 항공우주는 좀 긴 시계열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관련주들은 주가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은 그 조정 양상을 보였거든요. 물론 시장도 하락을 했지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주 산업은 성장 스토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만 주가 측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종료됐다라는 점을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때문에 향후 이제 또 이런 그 8월달에 다누리 이런 게 또 이제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정 매매 접근도 좋지만 어쨌든 접근을 할 때에는 대형주 그러니까 이번 위성 보면은 종합적인 개발을 담당한 항공우주가 좋겠고요. 그리고 주요 엔진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위성 송수신기 담당을 하고 있는 LIG 넥스원 정도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숨겨진 우주산업 관련주 스몰캡으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5월 25일 날 민간 위성 세종 1호라는 걸 발사를 했습니다. 관측용 위성이고 발사에 성공은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는 국내 첫 관측용 민간 위성이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저궤도 초소형 위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일을 국내 기업이 주도해서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까지 3개 그리고 24년까지
5호기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를 해서 향후 5년 내에 50기 이상을 발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혹시 스몰캡 종목을 찾으신다면 이 종목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한글과 컴퓨터도 뭐 스몰캡 종목으로 한번 공부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볼게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죠. 그 배경이 되는 소식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반기 D램 가격 하락 전망 소식입니다. 글쎄요,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오른 게 200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한 증권사가 일단 없는데 신저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오만전자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대만 증시도 지금 굉장히 취약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에 세계 D램 가격이 최대 8%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 기관이죠. 이제 트렌드포스가 3분기 D램의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소비전자 위축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2분기보다 3에서 한 8%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완성품 제조사의 D램 재고가 좀 늘어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세계 경기가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판매량이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 설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 불황이라 글쎄요. 일단 이런 민감한 단어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트렌드 포스트에 따르면 전자 D램 업계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라서 컴퓨터 업계의 D램 수요가 좀 저조하다 하더라도 공급업체들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힘들다면서 컴퓨터 D램 가격은 최대 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시장도 경기 불황의 영향은 중소업체들 직격적으로 사실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오히려 연초보다 좀 많이 늘렸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하이엔드 제품에 집중 투자하는 선두주자들이 고객이 줄 걱정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모두 수익성을 중시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공급 걱정은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였나요? 이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은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지만 지금 주가 성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추가 하락 가능성 낮다고 내다봤는데 대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투자자가 속 끓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 둔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양상입니다. 단기적으로 스마트폰이나 TV 등 어떤 세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구간인데 시장의 시선은 메모리 사이클로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메모리 수요는 불확실성이 크고 공급은 제약이 극심한 그런 지금 형국인데요. 그 앞서 말씀 주신 그 노근창 이사님의 그 비유는 보면 D램과 낸드 재고가 각각 2에서 2.5주 내외 있고 지금 서버 고객사 재고는 8에서 9주 그리고 모바일 고객사 재고는 5에서 8주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가 내년까지 크게 위축되더라도 극복할 해법이 많은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D램 가격이 내년에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급락할 가능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과거 금융위기와 D램 가격이 급락하던 2019년 저점 수준 이라는 점에서 펀더멘탈상 다운사이클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매도 상태라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증권사들 목표가를 보면은 그 목표가 하향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제가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가 바닥 형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가 사실 실적 컨센서스의 하락입니다. 이게 목표가 하향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오늘부터 턴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매크로 불확실성을 선반영을 했고 이 공급이 극심한 제약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이기는 구간으로 서서히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좀 삼성전자 빨리 주가 흐름을 돌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호주로 간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사실 확실히 신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들이 바빠진 모습입니다. 조단위 투자 단행했고요. 총수들은 직접 해외로 나가서 부족한 장비라든지 원재료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호주로 다녀왔네요. 네, 맞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포스코 그룹을 호주를 방문해서 니켈과 그 리튬이죠.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의 전략적 투자를 자산을 점검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이제 서호주를 방문해서 현재 이제 자원개발 기업인 행콕입니다. 행콕이 진아 라이트하인 회장을 만나서 니켈 그리고 리튬, 구리 등 주요 금속 그리고 철광석 등 광산 개발과 HBI 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이 HB는 철광석에서 이제 산소를
제거, 이제 환원했다 표현하죠. 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가공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 회장은 2차 전지 원소재부터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제품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갖춘 포스코 그룹 그리고 이제 광산에서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행콕이 리튬과 니켈의 2차 전지 원소재 사업을 협력하면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21일에는 광산 개발 및 재련 사업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사 회장과 만나서 그 지분을 인수한 니켈 광원 및 재련 전문사죠. 레이븐소프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추가 사업에 대한 협의를 논의했습니다. 또 리튬 원료 개발 그리고 이제 생산 합작 사업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필바라 미네랄스사의 회장을 만나서 리튬 정광 공급 확대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위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혹시나 모를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 흐름이 유지될까 봐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협력사들과의 어떤 라포 형성을 위한 출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그룹은 철광석 그리고 리튬 미네랄 이런 원료 개발을 위해서 호주에 4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주가 넓은 부지와 풍부한 어떤 태양광 그리고 풍력 자원과 함께 선진적인 법규, 제도 등이 있고요. 우수한 사업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해외 청정 수소 개발에 최적화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주들도 많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진짜 정말 대표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던 기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악재 속에 경기 순환주, 이 시클리컬 종목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도 시장 하락을 피해가긴 어려웠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주가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리님? 이 뉴스가 주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기업 중에서 배터리 소재를 직접 확보하는 곳에서 가장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의지로 지난 3월에 지주회사로 변화를 마쳤지요. 기존 철강, 무역, 건설, 케미칼 사업 외에 리튬 및 니켈 그리고 수소에너지 사업 비전을 새로 제시를 했습니다. 리튬과 니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러한 뉴스가 이제 나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리튬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개의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중 하나를 벌써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양 공장은 이 경화면 방식으로 해서 이 합작사인 필바라 미네랄로부터 정광을 공급받았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데 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이는 연간 4.3만 톤, 그러니까 2023년 10월 가동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신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2025년 이후에 가동 계획과 달리 이 포스코홀딩스는 내년 10월부터 광양 공장을 가동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빠른 생산 안정화 도달을 위해서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과 관련해서는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니켈 사업은 산화강 프로젝트 위주인데요. 이 호주 니켈 재련 기업인 레이븐소프의 지분을 30%를 이미 인수를 했죠. 이 고압산 침출 방식으로 생산된 니켈 가공품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또 페로니켈 생산 자회사인 SNNC와 산화강물을 순도 약 75%의 니켈 매트로 전환하는 설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설비를 클래스 1 니켈 생산에 활용한다는 점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요. 지난 4월 발표한 인도네시아 이 LG 컨소시엄 참여는 광물과 배터리 산업 수직 계열화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포스코 이제 철강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요. 리튬과 니켈 등 어떤 2차 전지 소재 사업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이제 서서히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의해서 같이 동반 하락한 부분에는 주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멋있다고 말할래요. 메리츠 금융지주 작년에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더니 이번에도 메리츠증권 한 입 갖고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자사주 매입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자사주 매입만 많이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말 주주 재고 정책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앞서 3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했습니다. 천억 가까이를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한 부분을 이제 소각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일단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7,829억 원, YOY 38.5%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5년 연속
5년 연속으로 이제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켜서 한 주의 가치를 올리는 자사주 소각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본금과 이익여금 감소로 이제 자본 총계가 줄어들어서 ROE가 증가한 효과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부채 비율이 원래 높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사주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부채가 많은 회사라면요. 자본이 감소한 만큼 부채 비율이 올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사주 소각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소각하는 기업이 원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원래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주주 친환 정책을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체크해보고 소각했는지 체크해보고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매크로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 메리츠 증권 역시 주가 급락 피해가기 어려웠습니다. 향후 주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리님? 네, 주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1분기 때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증권업종 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위탁 매매 수수료 의존도가 낮은 사업 구조 효과가 반영된 성과였고요. 다만 가격 변동성이 컸던 에너지 관련 투자 이익 등 어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익이 포함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리츠 증권의 가장 큰 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PF 관련 수익인데요. 이 규제 완화가 없이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 자본을 성장이 아닌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 분명히 좋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당일 주가가 한 4.04% 상승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완화 전까지는 이 자사주 매입 외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과 전망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영 대표님.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선물 시장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히려 장에서 많이 좀 빠졌었던 우리나라 그 ETF 관련 ETF가 지금 이제 장후 마켓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지만 추가 반등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김효진 대리님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반등 시도가 한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투자 뉴스와 전략 시간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